엄마,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 그날 아들의 그 말 한마디는 제 69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뒷바라지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저 손자에게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이고 싶어 차려둔 상이었고 며느리가 다 먹고 난 뒤 계산서가 놓인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렸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티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며느리는 머리를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물수건을 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식당 주인도 지나가는 사람도 아닌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밥값 때문에 예민하게 구는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외아들 진수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인 유정이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며 조용하게 자란 성격이라고 들었고 결혼 후에도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인상을 주긴 했지만 언제부턴가 눈을 맞추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낳은 손자,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요즘은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아이도 저를 보면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더군요. 다 컸구나. 관심받고 싶은 나이도 지났나?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진수가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라며 유정이를 데려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연남동 카페 구석자리에서 유정이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짧고 단정한 인사.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오, 요즘 애답지 않게 예의 바르네. 말도 조용하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시간이 지나면 저와의 관계를 점점 끊어내는 칼날이 될 줄은요. 남편이 생전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거야. 애들 말 잘 새겨들어. 그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생일.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집으로 왔고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준비된 건 마트에서 사온 티백차 한 박스였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밥은 안 먹니? 아,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냥 차 한잔 하는 걸로 하자고요. 유정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소화 안 되시잖아요. 차가 제일 좋죠. 그 순간 제 귀가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식욕이 없어서 아니면 체할까봐 차만 마시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 전날 친정 식구들과 강남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1인 10만 원 코스 요리를 먹고 왔다는 거요. 그걸 손자 준우가 제게 실수로 말해버렸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고기 진짜 많았어. 삼촌도 오고. 우와, 할머니도 갈 걸 그랬다.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제가 밥값 계산하려 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가 요즘 힘들잖아요. 우리끼리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계산서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밥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구나. 내가 어릴 때 수학여행비 없다고 울던 거. 내가 새벽에 폐지 주워서 냈다. 근데 이제 너한테 밥 한 번 얻어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구나.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내 얼굴, 어린 아들, 젊은 남편,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어머님 혹시 이번 주에도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유정이가 제게 처음으로 손주 봐달라고 부탁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 허리까지 빠진 우울증을 견뎌내며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을 잡아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제가 오전에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요. 진수 오빠도 일정이 있고 아무래도 준우는 어머님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요.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등산복을 벗은 채 첫 손자 돌봄이라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매일같이 파주에서 강남까지 왕복 2시간 반 거리, 지하철 2번, 버스 1번, 손에 유모차, 등에 배낭, 주머니엔 손수건과 과자 봉지를 넣고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손자 준우가 제 품에서 옹알이하며 웃을 때,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말투도 태도도 변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유정이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김장 안 하시죠? 그럼 우리 집 거라도 조금만 담가주시면. 말은 조금만이었지만 김장통은 4개. 고무 장갑이 뚫려 손끝이 아려도 손등이 짓무르도록 버무렸습니다. 진수는 퇴근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유정이 대신해서 내가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고맙긴 했지만 막상 며느리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제가 미리 장도 보고 생선전이며 미역국까지 차려놓았더랬죠. 준우가 좋아한다는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해뒀는데 그날 저녁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넘기거든요. 그런 그녀가 2주 뒤엔 친정엄마 생일이라며 강남 유명 호텔 뷔페에 예약을 잡았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저희 엄마 요즘 기운이 없어서요. 맛있는 거라도 드려야 해서. 그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제가 또 시집살이 하는 노인처럼 보일까 봐요. 어느 날은 준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도중 제 무릎이 꺾여 인도를 넘어졌습니다. 양쪽 무릎은 피가 났고 손에는 진통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간호사가 걱정하며 물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유정이 말로는 준우가 엄마 때문에 놀랐대. 엄마가 무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부담될 수 있대. 그래서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주는 우리가 키울게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 앞에 당신은 이미 인생이 끝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덧붙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작은 구멍가게에서 촛불 2개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 혼잣말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진료가 있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가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내야 할 이유였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어야 하나? 그렇게 자존심 하나 남기지 않고 내 삶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건 밥값 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한 그 말에 나는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고 나는 조심히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도중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인사하고 나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요즘 완전 편해졌어. 애 맡기고 나면 하루가 내 거야. 내 시간. 익숙한 목소리. 유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 유정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말이 맞았지? 시댁이랑은 딱 선 긋고 살아야 해. 괜히 잘해주다간 당연한 줄 안다니까. 그 짧은 질문 하나에 나는 그제야 유정이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유 그분은 그냥 애 봐주는 분이잖아. 진수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일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뭐. 어차피 혼자 계신데 뭐 하겠어. 그 한 단어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분? 나는 그 집 며느리의 시어머니였고 그 아이의 할머니였고 그 남자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는 그냥 애 봐주는 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모녀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투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뱉는 그 말이 내 심장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유정이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원피스 차림, 화장도 지우지 않은 얼굴, 그 옆에는 웃고 있는 그녀의 친정엄마. 테이블엔 고급 케이크 박스와 꽃다발. 그 순간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과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내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애 봐주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귀를 때렸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손등을 만져보니 주름진 피부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은 손주를 돌본 게 아니라 무료 육아 도우미였던 걸까요? 엄마, 어제 너무 늦게 가셨죠? 유정이가 걱정하던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 순간 나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당신의 아내가 내 존재를 그렇게 말했노라고.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응, 걱정 마라. 오늘은 좀 쉬려고 한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요즘 엄마 너무 무리하셨어요. 근데 혹시 내일 오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정이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그날 저녁 나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진순의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이제 내 몸 좀 돌보려 한다. 준우는 귀하고 예쁜 아이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의 그분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동안 밥해주고 청소하고 김장하고 아이 돌본 게 가족이라서 기꺼웠지만 돌아오는 건 모욕뿐이더구나. 부디 내 가정을 잘 지켜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볼 거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어머니,
부탁드려요. 진수 오빠 출근 못하고 있어요. 준우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요. 며칠간의 평온은 그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흔들렸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낮은 톤, 평소보다 공손한 말씨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오늘은 어렵겠네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10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고왔습니다. 나는 느릿느릿 침대를 정리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채워 넣었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틀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죠. 커피 볶는 냄새, 해질 무렵 낙엽 밟는 소리, 꽃시장 산책, 정육면체로 썬 무김치, 겨울밤 담요 속 책 읽기.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한 줄, 두 줄,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 집 우편함에 진수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가 무섭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유정이랑 많이 이야기했어. 우리 둘 다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유정이 그러더라.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당연한 줄 알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하나가 엄마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알 것 같아.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편지를 읽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유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민낯 말라버린 입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저희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냥 다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머님이 늘 계셔주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 당연한 게 언제부터 당연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족이라서 내 모든 걸 내줬지만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요.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한 손자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걸 겪어낸 나였습니다. 그 다음 주 나는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꽃차 블렌딩 수업과 독서 모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수업들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책을 펼치는 순간 내 손등을 따뜻하게 덮는 햇살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들깨미역국, 가지무침,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거 흉내낸 거예요.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그런 걸로 충분해.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 안엔 내가 지켜왔던 모든 가족의 조각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앨범 준우 사진이랑 같이 있던 거요. 혹시 어디에 두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던 날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질문에 내 심장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앨범? 다락방 서랍에 있던 거 말이니? 네, 거기 없어요. 며칠 전 아이랑 앨범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홀로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가족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온 작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던 사진, 눈 오는 날 셋이서 손잡고 걷던 골목길. 그 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앨범은 사라졌습니다. 다락방 깊숙한 서랍 한쪽 구석에서 나는 우연히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색이 바랜 그 봉투엔 내 손글씨로 유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걸 써놓고도 잊고 있었구나.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나는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밤새워 손편지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보여주면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유정아, 너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진수가 너무 밝아진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는 사실 시어머니가 되기보다 너의 또 다른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내 인생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젠 너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혹시나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꼭 말해줘. 난 배우는 게 아직도 서툴고 그래도 사랑을 전하는 건 누구보다 진심이니까. 진수랑 오래오래 행복하길. 그리고 내가 내 딸 같아서 참 좋아. 어머님이 아닌 엄마로부터. 며칠 뒤 유정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내가 썼던 그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 왜 이제야 읽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내 진심을 들고 이토록 울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어머님 마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너무 철없고 무심했고 진수 오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집을 뒤지다 마침내 앨범을 찾았습니다. 실수로 정리박스에 함께 들어가 창고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였네요. 유정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진수 첫 돌잔치 사진. 그 사진 속엔 젊은 나와 남편이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이 사진 처음 봐요. 어머님, 이렇게 따뜻한 집이었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걸 지키고 싶었어. 그 집을, 그 가족을. 그날 밤 유정은 나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야 어머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진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게 가족이잖니. 그 아이의 일기장을 펼쳐든 순간 나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심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준우가 학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일기장 모아서 집에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유정이는 조심스레 나에게 작은 노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색 비닐 커버에 낙서가 가득한 아이의 일기장.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준우의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 3월 12일. 오늘은 학교 끝나고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는 내 좋아하는 미역국 해주셨다. 할머니랑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좋다. 조용하고 따뜻하다. 엄마는 맨날 바쁘고 아빠는 핸드폰만 본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내가 조용히 있어도 말 걸어준다. 그래서 좋다. 일기 5월 7일.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엄마 아빠는 나 데리고 놀이공원 간다고 했다가 취소했다. 대신 할머니가 나랑 공원 갔다. 비눗방울도 불고 새소리도 들었다.
할머니는 나랑 눈도 마주치고 웃어준다. 나는 할머니랑 있으면 내가 좋은 아이 같아진다. 일기 6월 3일. 아빠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방에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중에 내가 할머니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줬다. 나는 그때 눈물이 났다. 나는 할머니가 내 편이라서 좋다. 일기 6월 5일. 엄마가 가끔 할머니를 이상하게 말한다. 나는 그게 싫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할머니는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같아서 좋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난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시려 책장을 덮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유정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마음을 정말 너무 몰랐네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말들, 그게 다 들렸던 거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말보다 마음으로 듣거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결국 이 아이 마음에 고스란히 남는 거야. 며칠 뒤 진수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요즘 자꾸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부탁만 했던 것 같아요. 진수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그 주 주말, 준우가 혼자 짐을 들고 내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자도 돼요?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랑 있고 싶으면 오래 있으래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준우야. 오늘은 우리 둘이 영화도 보고 김밥도 싸서 피크닉 가자.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나 김밥 속에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그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내 시간들이 지금 이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로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지금이 올해로 저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 살다가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마당 한켠에 만든 작은 텃밭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추 싹이 자라고 방울토마토가 붉어지고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이제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된장찌개 한 끼,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의 수묵화 수업, 그리고 가끔 아무런 약속도 없는 고요한 오후. 바로 이게 내 삶이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니는 며느리 유정. 그 안에는 꽃무늬 머플러와 함께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보입니다.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랑을 준우가 커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어머님 늘 건강하세요. 사랑을 담아 유정 올림. 나는 그 편지를 가만히 접어
책상 서랍 속 예전 유정에게 썼던 손편지 옆에 고이 넣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아들 진수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같이 밥 먹어요. 유정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준우가 고기 구워드리고 싶다네요. 오랜만에 찾은 그 집에는 달라진 온기가 있었습니다. 밥상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반찬은 정성이 느껴졌고 유정은 한사코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저희가 어머님 뵙고 싶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뵙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은 말이네. 며칠 전 오래된 앨범 몇 권과 남편의 유품, 내가 쓴 옛날 일기장들을 정리하며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새 준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업지도 데리고 병원에 가지도 않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내가 준 호두과자를 손에 꼭 쥐고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도 김장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작년처럼요. 강가 벤치에 앉아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이 없었더라면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 나는 끝내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가슴 아팠던 말 한마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찔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으며 마침내는 내 삶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 때때로 가족들이 다녀가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어느 날은 그냥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